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진의 원투펀치 390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주제는 바로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왜 이러세요? 흰눈이 내린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어제 지났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녹화 기준 목요일입니다. 아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연말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방송이 나가는 27일 이제 2019년이 딱 5일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2019년 마지막 원투펀치죠. 네. 저 학창 시절에 2020 원더키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아니 모르죠. 모르세요? 그거 아니에요? 막 미래로 가는. 네. 그래서 언제 20년이 오나. 2020년을 저는 매우 기다렸어요. 그때는 차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원더키드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 2019년에는 발전한 것도 많았고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많았거든요. 이 연말을 맞이하여 2019 연말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축구들 탑10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2020 원더키드를 얘기를 한 건 2020의 원더키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2019의 원더키드들이 네, 그렇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만화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원더키드를 네. 원더키드 2019년 하면은 제일 먼저 그냥 저는 뭐 모든 국민들이 그러겠지만 2019년 축구 그러면 그냥 이강인 20세 이하 월드컵이 제일 첫 번째 손가락에 꼽는 축구 이슈 아닌가. 첫 번째 우리나라 선수가 어떻게 FIFA 주간대회 남자 주간대회에서 골든볼을 탈 그러니까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상상을 못했거든요. 결승도 처음 갔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기대를 그래도 갖고 기대치가 있는 뭐 이런 수준에서 몇 년 전에 좀 이강인 선수를 주목했고만 했더라도 바로 20세 이하 월드컵 때 골든볼을 수상하리라고는 꿈에서나 골든볼을 혹시 타면 어떨까 뭐 이런 게 현실이 됐기 네. 때문에 우리 축구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죠. 경기 자체도 매우 다이나믹했고 세네갈전 보세요. 막 온갖 축구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희비가 막 교차되면서 일어나는 최고의 명승부가 있었죠. 경기 자체도 대단했고 잊지 못할 20세 이하 월드컵 아닌가. 네. 그래서 뭐 그거는 한 의원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이게 정종용 감독은 그야말로 공부하는 지도자 그리고 선수 시절 그리 주목받았던 스타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던 지도자인데 이런 지도자가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을 깨고 FIFA 대회에 나가서 이 정도의 성공을 보였고 그리고 그 성공 속에서는 정종용 감독의 여러 가지 전략적 전술적 역량들이 굉장히 잘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났던 대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역대 뭐 우리나라 감독들 뭐 히딩크 감독 같은 외국인 감독들부터 많은 또 역대 감독들이 있습니다만 설사 이게 성인 무대 대회가 아니기는 하더라도 정종용 감독은 이미 대한민국 축구 지도자 가운데 역대 감독이 분명히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이강인 선수의 골든볼 위너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났죠. 그리고 세네갈전 같은 경기는 정말 우리 축구사에 또 영원히 기록될 경기입니다. 그 무수히 많았던 VAR에 이지솔 선수가 경기 끝나기 아주 일보 직전에 동점골을 넣었는데 또 연장전에는 반대가 됐죠. 연장전에서는 또 아마도 시스 선수가 막판에. 우리에게 또 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실점을 했어요. 시스 선수에게. 그래서 거기서 또 승부차기로 흘러갔죠.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1번 키커, 2번 키커가 먼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3대2로 승부차기를 이기는데 승부차기 안에서도 또 VAR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예전에 뭐 장 의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축구 영화 같은 거 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영화 만들면은 흥행이 잘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영화로 이 스토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너무 자기적인 것처럼 보여서 너무 꼬았어. 막 이런 그러니까요. 야 세상에 축구 경기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라는 경기 내용이 세네갈전에서 나왔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뭐 준우승한 것 중에서도 그 세네갈전 하나는 또 역사에 그쵸. 콕 집어서 남을 경기이기 때문에 20세 이하 월드컵 정정용, 이강인 또 다른 동료 선수들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연말에 진짜. 박수 쳐줄 만한 것 다 같습니다. 명승부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국내에서 축구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알아봤고요. 국내 통합해서 또 축구 결산 탑 10에 들 만한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뭘까요? 두 번째는 저부터 하면 뭐 손흥민 선수 일단 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함부르크 시절에
이 프로 데뷔골을 엄청나게 멋지게 넣었어요. 저는 지난번 번니전 골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 이 골이 그 손흥민 선수 최고의 골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은 함부르크 시절에 데뷔골이 사실은 저는 여전히 최고의 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골키퍼 위로 띄워놓고 내려오는 거를 이제 처리하는 이른바 펠레 스타일 골을 데뷔골로 넣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설마 차범근 감독 기록이 깨지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보란 듯이 깨트리고 이제는 200골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375경기에서 126골을 넣었고요. 경기당 이제 0.336골 정도입니다. 그리고 차범근 감독이 372경기에서 121골을 넣어서 경기당 0.325골 정도 되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가 이렇게 롱런하면서 차범근 감독의 기록을 깬다. 이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그거를 해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발롱도르 22위를 차지했는데 역대 아시아 최고 순위였고요. 게다가 득표도 또 유럽 쪽 언론에서도 이제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발롱도르 22위도 손흥민 선수의 현재 달라져 있는 위상 이런 걸 보여준 아주 또 좋은 기록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손흥민이 정종영호 다음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네. 당연히 있겠죠. 올 한 해 세계 축구계에서 제일 바빴던 선수 아닌가. 대표팀도 오가면서도 경기도 많이 뛰었고 네. 웃었던 장면도 많고 또 울기도 많이 울고 네. 퇴장을 한 해에만 3번을 당했어요. 네, 지난 시즌 막판 본머스전. 그게 좀 오게 튀기는 하죠. 네, 맞아요. 본인이 올 한 해를 이렇게 쫙 뒤돌아보면 본인 커리어 인생에 있어서도 제일 바쁘게 생활했던 아마 한 해가 아니었나.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다시 이제 배울 점도 찾았을 거고 커리어에 있어서는 또 최고의 커리어를 또 보냈어요.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가고. 맨체스터 시티를 격침시켰던 그러니까요.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새로 경기장 건설했는데 리그 첫 골도 거기서 넣고 챔피언스리그 첫 골도 또 손흥민이 넣고 올 한 해는 손흥민이 많은 기록을 세웠어요. 토트넘뿐만 아니고 뭐 여러모로.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 손흥민 선수 한 단어로 또 요약이 되는 그런 한 해 아닌가. 네, 2020년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장현님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2019년을 대표하는 10대 뉴스. 이거는 또 우리 국민들이 축구 올 한 해 뭐 생각나요? 그러면 아마 이거를 또 두 번째로 꼽지 않을까.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뭐죠? 호날두 노쇼. 아, 네,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왜 상처를 그랬어? 줬던 여기서 피해를 봤던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죠. 네. 그런 게 잘 해결되기만을 바랍니다. 혹시 있으세요? 한의원님도? 그 호날두 노쇼가 2019년 축구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문화계를 강타한 빅뉴스 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아, 틀림이 없죠. 네, 저는 그냥 생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거는 정말 그거 안 좋은 이슈였고 엄청 큰 화제인 건 맞지만 저도 얼마나 그날 땀 뻘뻘 흘리고 아, 그쵸. 당황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그 일단 뭐 경기가 1시간 늦게 시작하는데 이런 게 어딨어 진짜. 네, 그러면 한의원님의 네. 세 번째는 저는 K리그 흥행 상승세 극적인 드라마로 가득 찼던 2019 시즌 K리그 이걸로 하겠습니다. K리그. 네. 마지막에 딱 순위표 보시면 전북과 울산이 K리그에는 또 2019년 정순주가 K리그 있었다. 잘했어. 네. 드라마의 현장에는 항상 정순주가 있었다라고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순위표 보면은 전북 울산이 승점 동률이에요. 어쨌든 전북이 우승했죠. 서울 포항도 승점 동률 났어요. 그리고 최장암 투병 중인 이제 유상철 감독의 인천이 결국은 생존에 성공했고 뭐 인경제, 재경인 뭐 계속 갔습니다만 결국은 경남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그리고 제주는 바로 강등, 결국 경남과 제주가 강등을 당하는 정말로 이 드라마틱한 전체적인 한 시즌, 뭐 올 시즌 뭐 계속 그 말씀 드렸으니까 이거는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순위에서 엄청난 일들이 계속 매 라운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도 굉장히 드물고 1, 2부 합쳐서 관중이 237만 명이 넘었어요. 지난해 대비 지난해 157만 대였는데 51.3% 관중이 증가를 했고 K리그 1만 보자면 182만 관중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총 누적 관중 230만 명 돌파는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에 최초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K리그 2도 총 관중이 올해 50만 명이 넘었는데 이것도 K리그 2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한 구단을 이제 포함시키자면 DGB 대구은행파크 20만 3,942명이 들어와서 지난해 대비 305.1%의 관중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리그가 도약의 어떤 기틀을 다졌던 한 해가 됐었고 그 안에는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순위 경쟁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유상철 감독 최장암 투병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시즌 흥행의 상승세 극적인 드라마로 가득 찼던 2019 K리그를 저는 선정했습니다. 이건 장 의원님한테도 없을 그대로 수 없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있어요. 한 의원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있고 제목도 비슷해요. K리그 드라마가 근데 작가가 욕을 좀 많이 먹을 만큼 드라마가 조금 너무 이거는 실현성이 없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아니요, 세네갈전보다는 현실성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6월 23일 강원대 포항 가는 경기. 아, 그 경기요? 와. 네, 강원대 포항과의 경기. 이거는 세네갈을 저리 가라. 두 작가 모두 엄청나게 욕.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만들어? 어떻게 0대 4에서 72분부터 그러니까요. 그것도 90분 이후에 네, 역전극. 90분 이후에 어떻게 3골을 더 넣어가지고 인저리 타임에 5대 4로 역전을 해. 야, 그 역사적인 경기까지 나왔어. 네. 한 의원님 얘기에 추가를 하면 내용적으로도 최고의 드라마가 나왔고 드라마는 그림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림 쪽으로도 한 의원님 또 말씀해 주셨지만 대파. 네, 대구 DGB 대구은행파크가 아주 멋진 그림을 예쁜 전용구장에서 만들어주면서 K리그가 드라마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맞아요. 근데 그런 내실과 또 외향이 다 갖춰진 최고의 한 시즌이었다.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2020년에도 이어지고 2021년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응원과 기대해 보면서 자, 한 의원님의 네 번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만 계속 국내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요거 해야 되겠다. 박항서. 아, 이건 안 할 수 박항서 없잖아요. 매직, 박항서 신드롬은 한서팍. 계속된다. 이제 박항서 감독의 업적을 제가 쭉 적어왔어요. 박항서 감독이 스타덤에 오른 거는 일단 2018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인데 작년에 일단 1월에 23세 이하 아시아 AFC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죠. 우즈벡과의 연장 혈투까지 가는 경기 그때 엄청난 업적이었죠. 그게 이제 감독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업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56년 만에 4위를 차지했는데 베트남이. 그리고 이제 작년 아주 말에 2018년 12월에 아세안 축구연맹 AFF에서 하는 컵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스즈키컵인데 아세안 축구연맹 컵인데 거기서 10년 만에 우승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굵직한 업적을 3개를 했고 이제 올해 얘기니까 올해로 넘어오면 올해는 제가 보니까 5개가 있어요. 작년에 3개 했는데 올해 5개. 2019년 1월에 아시안컵이 열렸죠. 우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우리 8강까지 갔는데 베트남도 8강까지 갔습니다. 네. 한국과 똑같았어요. 12년 만에 8강을 간 거예요. 베트남은 이제 2007년 그 유니스 선수 활약할 때 8강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리고 2019년 3월에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본선 진출에 성공을 하죠. 요게 이제 조금 후에 열리를 태국에서 벌어지는 이제 도쿄올림픽 예선이 바로 이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본선인데 요거 이제 예선을 3월에 치렀는데 여기서도 태국을 대파하면서 아주 조 1위로 아주 기분 좋게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또 6월에 킹스컵에서 13년 만에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요거는 사실상 이제 우승한 나라가 퀴라소라고 그 퀴라소는 저 카리브해에 있는 네덜란드령 사실상 그 저 북중미 팀이라고 해야 될지 뭐 유럽 팀이라고 해야 될지 퀴라소가 우승을 했어요. 이제 승부차기로 베트남을 이기고 그런데 베트남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준결승에서 태국을 이기고 결승에 가서 퀴라소에게 승부차기 패했지만 어쨌든 요 킹스컵 13년 만에 준우승 요것도 태국을 이기고 거기에 갔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업적이고요. 그리고 2022 FIFA 월드컵 2차 예선 G조에서 베트남이 현재 1위입니다. 3승 2무. 말레이시아가 3승 2패. 태국이 2승 2무 1패. 아랍에미리트가 아직 2승 2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조로 보면은 동남아 라이벌들이 많고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그래도 강자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무패로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도 이제 박항서 감독이 아주 꿈꾸는 것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바로 얼마 전에 끝난 저도 중계를 했고 장 의원님이 또 결승 중계도 하셨습니다만 12월에 동남아시안 게임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언 게임스에서
60년 만에 축구 금메달을 또 베트남에게 안겨줬어요.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 업적을 보면은 한 2년 사이에 지금 박항서 감독의 이 업적의 합이 이거는 베트남 축구가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더 뻗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10년, 20년 걸려도 요만큼의 업적을 한 방에 이렇게 쌓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축구에 있어서 이제 이런 업적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수지키컵 우승했다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 아시안컵 우승한 거나 비슷하고요. 얼마 전에 동남아시안 게임 금메달 같은 거는 우리로 따지면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준이고 네. 아시안컵에서 8강 간 거예요. 베트남이 우리로 따지면 월드컵에서 뭐 16강 이상 간 거나 또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또 재계약도 하시고 어쨌든 박항서 신드롬은 계속된다. 계속된다. 이 매직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현님이 지금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쪽으로 이제 한마디만 해드리면 시청률이 작년 스즈키컵 또 SBS에서 이제 결승전을 그땐 지상파에서 결승전을 했었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케이블에서 했어요. 아시안 게임, 동남아 아시안 게임 같은 두 경우는. 케이블에서 했죠. 두 네. 케이블에서 했어요. 장난 그래서 SBS 아니었다면서요. 스포츠랑 스포티비에서 했는데 두 케이블에서 했는데 합계가 한 6.4 나왔어요. 또 보급률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굉장히 큰 엄청난 잘 시청률이. 이제 이거는 이제 체감하지 뉴미디어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감하지 시청률. 못하실 수 있는데 네. 시청률 케이블에서 1%만 나와도 꽤 선선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박항서 감독이 여러 가지 업적을 이제 이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이 한국에서 완전히 엘리트로 막 감독을 마무리해서 딱 가갖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은 이 푸근한 또 이미지 그런 감독이 가갖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네. 또 대리 만족을 느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또 박항서 감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좀 거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뉴스에 이제 추가돼야 될 건 박항서 감독의 성공이 지금 다른 한국 감독에게도 자극을 줘서 신태용 감독도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네. 네, 인도네시아 감독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박항서 감독의 여파가 동남아시아 쪽에 한국 지도자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켜 주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한의원님의 5번째 이슈. 5번째 이슈는 동아시안컵 3연패 벤투호. 동아시안컵이 뭐 사실 손흥민 선수도 없고 뭐 이강인 선수도 없고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흥행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됐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아시안컵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사실은 A매치 기간에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에 이제 우리 시즌에 맞추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유로파 선수들이 빠지지만 이번에 일본 같은 팀도 보세요. 그 연령 어린 선수들 위주로 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주력으로 나가질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대충 하는 대회처럼 여겨지면서 홍보도 좀 잘 안 되고 또 이번 같이 장소도 이제 부산이면은 조금 또 가기가 쉽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동아시안컵에 여기서 체제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A매치 기간에 미니 토너먼트로 해서 치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경기 수는 하나 이제 줄게 되는데 어찌됐건 중국에서 그런 A매치 기간에 그런 토너먼트 한 적 있어요. 예를 들어 차이나컵이라고 그래서 네. 뭐 우루과이라든가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팀들을 4팀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평가전 형태의 미니 토너먼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A매치 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유럽하고는 뭐건 이제 전체적으로 1군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아시안컵의 앞으로의 미래는 저는 겨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앞으로 흥행에 계속 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차제에 A매치 기간에 끼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어쨌든 벤투 감독에게는 여기서 한번 신뢰도를 높이고 반전의 계기가 좀 필요했거든요. 맞아요. 벤투 감독이 사실 뭐 지금 우리 대표팀의 2차 예선 월드컵 2차 예선이 결코 위기는 아닙니다. 전혀 아직까지 위기는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 좀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안컵을 잘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지막 한일전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3차례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요게 이제 동아시안컵 8번 대회 중에 우리가 5번째 우승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상 첫 개최국 우승. 개최국이 여태까지는 우승을 못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타파를 했고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벤투 감독이 요 동아시안컵을 계기로 조금 더 이제 신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저는 동아시안컵 3연패는 좀 작은 대회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구
올해 뉴스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여자 축구에서는 콜린 벨 감독이 네. 예, 데뷔 무대를 또 맞아요. 가졌거든요. 아깝게 페널티킥 허용하면서 이제 일본에게 석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동아시안컵은 나름 그래도 2019년 한국 축구 뉴스에서는 들어갈 만한 뉴스다. 예. 저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 의미를 여자 축구 콜린벨 체제의 스타트를 알리는 대회였기 때문에 여자 축구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벤투 감독 체제는 그동안 신뢰를 받지 못했던 벤투 감독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너무 일관된 짧은 패스의 슛 패스를 통한 약간 비효율적인 점유율 축구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들었었던 상황에서 일본전 때 보여준 맞춤형 전략, 조금 더 다이렉트한 축구 그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2차 예선 또는 이제 더 나가서 최종 예선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고비 때는 상대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이런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감독이구나라는 신뢰를 얻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벤투 감독이 사실 한 해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신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일본전 승리가 벤투 감독에게는 뭐 개최국 처음 뭐 우승도 가져다 주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역시 내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큰 힘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느냐. 마음 편하게 또 휴가를 가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동아시안컵 때에는 짚어줘야 될 것 같다. 네. 예, 10대 뉴스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벤투호의 모습을 보여준 네. 동아시안컵 얘기해봤고요. 한의원님의 6번째. 네, 기성용 선수, 구자철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정말 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막이 좀 내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온다는 뜻에서 기성용 선수가 A매치 110경기를 뛰고 월드컵을 3차례 참여를 했고요. 구자철 선수는 A매치 76경기에 월드컵을 또 2차례 참여했던 진짜 우리 대표팀을 오랜 기간 떠받쳐온 두 선수의 앞날에 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고 기성용 선수 또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뭔가 좀 더 발전적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혜연님의 7번째는요. 저는 우리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북한 원정, 레바논 원정. 북한 원정 깜깜이 중계. 네. 근데 두 보여지고. 경기 연속 무관중은 진짜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일이긴 그래요. 했어요. 레바논 맞아요. 원정까지. 두 경기요. 레바논 원정도 국내 그 내전 소유 사태 때문에 두 경기 다 원정 경기가 그렇게 무관중 경기가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고 2019년에 그런 일이 발생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네, 중계진, 뭐 취재진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네,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딱 일침을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한의원님의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의 7번째 뉴스는 리오넬 메시. 네, 리오넬 메시 선수 사상 최초로 6번째 말롱도르 수상, FIFA 베스트 남자 선수상 수상. 2019년에 또 50골을 터뜨렸어요. 물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54골을 터뜨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리오넬 메시는 여전히 파릇파릇하다. 네. 호날두보다 메시죠. 알겠습니다. 장혜연님의 8번째. 저의 8번째는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네, 2019년은 유럽 축구 리버풀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역대 챔피언스리그 가장 기적의 경기가 연이어서 이틀 동안 나왔고요. 네, 팬들이 잘 아시는 준결승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기적을 연출했죠. 네, 바르샤 원정에서 0대3으로 지고 와서 안필드에서 홈에서 4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경기 준결승 토트넘은 또 암스테르담의 기적. 네, 아약스 원정을 가서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후반에 3골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종료 직전에 모우라가 해트트릭을 달성을 하면서 극적인 승부를 이뤄냈는데 여기에 토트넘이 살짝 끼지만 어찌됐든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승까지 이제 차지를 했고 조별리그부터 시작이 돼요. 그 기적은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기적적으로 우승을 놓칩니다. 1패 준우승이니까. 1패를 당하고도 30승 7무 1패를 당하고도 맨시티에게 승점 1점 뒤지면서 우승을 놓치는 그런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역시 리버풀이라는 한 단어로 2019년은 또 요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8번째. 네, 리버풀의 전진 어디까지? 이거 저희 8번째 제목인데요. 같네요. 지난 시즌 이제 후반기가 될 거고 올 시즌 전반기. 요게 이제 리버풀의 2019년이잖아요. 제가 리버풀이 2019년 동안 한 경기를 다 손으로 세 가지고 보니까 공식 경기 41승 10무 5패를 했어요. 네. 41승 10무 5패면요 엄청난 근데 성적이에요. 최근 사실은. 리그컵 그렇죠. 패배는 완전 아, 어린 그러니까요. 선수들을 예. 보냈거든요. 이거는 이제 클럽 월드컵 클럽 월드컵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런 솔직히 거고. 빼줘도 되겠다. 예, 예. 네. 그러면서 리버풀이 올해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UEFA 슈퍼컵 우승, FIFA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챔피언에 올랐고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올 시즌 현재 상태로 보면 1990년 이후 첫 감격의 리그 우승이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저희 녹화 기준으로 한 경기 적게 치른 현재 2위보다 승점이 이제 10점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그건 내년 일이 되겠습니다만 리그 우승을 정말 오매불망 그 우승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리버풀이 지금보다 더 나아갈 수 있고 클롭 감독이 정말 리버풀의 빌 쉔클리 못지않은 또 정말 거장으로 올라서지 그러니까 않을까. 다른 팀 팬들은 지금 리버풀의 우승을 거의 확신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리버풀 팬을 만나면 리버풀 우승이지 뭐 우승이야 이러면 리버풀 팬들은 거의다가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 몰라.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만큼 리버풀 팬들은 오랜 기간 우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올 시즌은 오히려 되게 조심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의원님까지 8번째 이슈까지 해봤고요. 이제 9번째 이슈 장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9번째 뉴스는 조금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2019년 1월 21일에 있었던 얘기죠. 에밀리아노 살라, 낭트의 에밀리아노 살라, 이 카디프 시티행이 확정이 됐던 선수인데요. 경비행기가 실종이 되면서 결국은 2월 8일 시신이 발견이 됐고 에밀리아노 살라의 시신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낭트는 이 살라의 9번을 결번, 영구 결번으로 확정을 지었고요. 그를 영입을 했었던 카디프 시티는 뭐 할 수 없이 살라의 죽음을 또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여러 좀 비극이 있었지만 2019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또 이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셨으니까 또 애도의 마음을 한 번 더 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의원님의 9번째 이슈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 시즌을 끝낸 UEFA 네이션스 리그. 네.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이게 모든 팀들이 정말 이 대회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임하는 것 같지는 조금 않고 그 대신 이제 일반적인 평가전보다는 좀 더 실전적이고 뭔가 목표의식이 그래도 있는 어떤 실험적인 그런 라인업으로 또 임하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또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또 유로를 향한 어떤 약간 패자 부활전 형태의 또 예선 통과에 대한 어떤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 이것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시즌을 시작한 네이션스 리그에서 포르투갈 우승, 호날두 선수가 또 국가대표 트로피를 하나 추가했어요. 네. 그리고 준우승 네덜란드, 3위 잉글랜드, 4위 스위스로서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네이션스 리그가 첫 시즌을 끝냈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10번째 이슈. 저희 10번째는요. 제가 첫 번째가 정정용호 입세 월드컵이라 또 마지막은 또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프리메라 리가에서 만 18세 219일 만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발렌시아와 헤타페전이었습니다. 발렌시아 내 외국인 선수로는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구단 내 그냥 최연소 득점으로는 5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선수로는 대기록이고 뭐 이강인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 이후부터 거의 이강인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아주 대단한 열풍을 지금 몰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강인 선수는 2019년에 따로 좀 언급을 해주고 싶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020년 원더키드로 거듭나라. 거듭나라. 네,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지 네.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2020년 원더키드가 바로 이강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나는 자동차 이런 거 다 뻥이고 이강인.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아, 기분 좋게 아이, 또 탑10 기분 마무리 좋습니다. 네. 지어주셨고요. 네. 마지막 한 의원님. 저의 마지막은
올해 FIFA의 최대 행사는 우리에게는 좀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FIFA 여자 월드컵이었습니다. 아, 네. 네, FIFA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이 역대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 여자 월드컵이 여태까지 8번 했거든요. 미국이 이제 4번, 그리고 독일 2번, 노르웨이, 일본이 각각 한 번씩 해서 미국이 전체 거의 반을, 전체 반이죠. 예, 반을 차지를 했는데 요번 이제 여자 월드컵을 보면서 가장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여자 축구 잘하는 나라들의 지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유럽이 초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미국이 우승을 했지만 8강에 미국과 유럽 7나라가 8강을 구성을 했는데 이런 일이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자 축구는 아시다시피 아시아가 꽤 잘하는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많잖아요. 네. 옛날에는 중국이 잘했고 그 다음에는 북한이 잘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일본이 잘했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8강에 한 자리 정도는 점유하는 일이 많았었고 또 이제 마르타 선수가 있었던 전설적인 그 브라질도 8강 정도까지는 또 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유럽 7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매우 좀 보기 드물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니 뭐 스페인이니 이런 나라들이 남자 축구는 잘해도 여자 축구는 사실 그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노르웨이, 독일, 스웨덴 이제 이런 나라들은 여자 축구를 잘했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여자 축구가 약간 그닥이었던 나라들이 여자 축구를 이제는 잘해요. 그리고 프랑스나 잉글랜드 같은 나라들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더 잘해요. 프랑스는 이제는 뭐 엄청난 그렇죠. 우승 후보가 됐잖아요. 여자 축구에서. 그래서 유럽세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강팀의 숫자가 많아지는 동시에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보면 아시아세가 매우 하락했음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도 그 정도의 파워가 아니고 우리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조금 여자 축구가 느껴야 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자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력이 있는 콜린 벨 감독을 이제 우리 대표팀이 선임을 했는데 요거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대한축구협회가 요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콜린 벨 감독 이렇게 직접 보면 말도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네. 아마 여자 선수들에게 좋은 어떤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여자 선수들의 어떤 사기 면에서도 콜린 벨 감독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여자 축구계의 추세로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는 여자 축구가 조금 더 선진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이 타이밍에 딱 그래도 네. 외국인 좋은 감독이 선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2019년도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축구 결산 탑 10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승부 예측 결과 살펴볼 시간인데요. 네, 제가 먼저 한마디 드리면 제가 다음 카카오와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그 국민들이 이거는 너무 이제 어렵고 이제 아리까리한 MMO한 그런 매치업만 자꾸 주지 말고 그 정배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매치업을 좀 달라는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요청에 따라서 원더펀치 제가 국민들의? 다음 카카오와 협의를 한 끝에 지난주에 좀 쉽게 드렸잖아요. 그 수혜를 본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한현희밖에 없어요. 아니 어차피 올킬 못했기 때문에 큰 수혜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음하고 또 얘기를 나눴죠. 뭐라고요? 쉽게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다음이랑 얘기를 좀 다시 해. 예. 네. 얘기하고 다시 만나는 걸로. 저한테 줘라 정배를. 한 의원님한테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정배는 저한테 주라. 내가 확실한 정배 3개를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니 요번에 한번 해보자고요. 요번에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걸 다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뭐 별로 그렇게 그냥 쉽진 뭐, 않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목요일 녹화라 지금 주중 경기를 지금 못 보고 지금 그렇죠. 하는 주중 거예요. 경기 우리 못 보고. 초이스가 프리미어 리그가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다른 리그들이 좀 쉬기 때문에 그런데 프리미어 리그는 또 아시다시피 오늘 장 의원님도 가서 중계하실 주중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말이기 때문에 네, 일요일 사실 경기만 상황이 보겠어요.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에버튼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거 무승부. 무승부? 네, 에버턴이 새 출발을 하고는 있지만 뉴캐슬의 올 시즌의 모습은 그 약간 도깨비 같기도 하면서도 이 만만치가 않아요.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뉴캐슬 홈이면 요거는 그런데 에버튼도 이제 안첼로티 감독 온 효과를 저는 약간 초반에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뉴캐슬도 쉽게 물러날 거는 아니라서 무승부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브루스 감독의 이 뉴캐슬 3백을 바탕으로 상당히 역동적인 축구를 하는데 지금 주중과 주말 일정의 로테이션
운영은 에버튼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안첼로티 감독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원정승, 에버튼 원정승 에버튼 봅니다. 저도 에버튼이요. 왜냐하면 음. 안첼로티 감독의 효과 분명히 선수들이 좀 분위기 반전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한현님 효과를- 얘기한 대로 뉴캐슬이 요즘 팀이 좋긴 해요. 네, 아주 넘어가지 좋은데.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버튼으로 안 넘어가네. 하고요. 네. 자, 셀틱 대 레인저스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이거 독특하죠.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 승. 셀틱. 네, 레인저스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올 시즌까지는 저는 셀틱이 이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셀틱 네. 지금 전승. 두 팀 승점 차가 많이 나지 않고 1, 2위 선두 경합 중인데 현재 4점 차입니다. 이것도 이제 26일 복싱데이 경기를 이 팀이 각자 해요. 다른 팀이랑 하고 나서 이제 주말이거든요. 근데 레인저스 주포는 저메인 대포예요. 만 37살에 저메인 대포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까? 네,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지금 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셀틱에게 좀 무게가 셀틱. 실린다. 홈이고 셀틱 승 봅니다. 전 그럼 레인저스 할게요. 오, 왜냐면 제라드 감독이 괜찮아요, 재계약해서 아, 24년까지 괜찮아요. 네. 가기로 했잖아요. 뭔가의 안정감의 표시로 승리를 하지 않을까 반전을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스널과 첼시 마지막 저부터 경기. 알아봤어요. 이거 뭐 두 분 한 장의 대결 아닙니까? 제가 정한 거잖아요. 늘까 말까 했어요, 사실은. 이걸 굳이 여기서 아스날을 포함을 시켜야 되나. 근데 그래도 이게 좀 흥미로울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지금. 예, 예. 제가 희생을 제일 했죠, 그냥. 흥미롭죠. 예, 예. 전체적인 동기부여나 지금 선수들의 이게 쉽지가 않네요. 고민하시겠어요? 무승부 무승부. 무승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무승부로 갈래요. 도저히 네. 결정할 수가 없어. 무승부. 무승부. 네. 아스날이 뭐 현재 순위나 이런 걸로 보면 차이가 좀 크지만 이거는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무승부. 네. 한현님 무승부 너무 두 개. 따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써놨어요. 평화를 위해서 무승부를 하겠다. 두 분의 평화를 위해서. 아, 저는 별로 평화. 이- 저는 사실은 제가 평화를 오려면은 사실 이겨야 돼요, 아스날이. 네. 저거 아스날 승으로 할래요. 갑자기요? 나 승. 왜요? 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무승부할 수 없어. 나 승. 한현님 다음 주에 뭐 그렇게 무승부 그냥 놔둘 걸 아, 승! 그런 아스날 생각 승! 아세요? 아스날 아스날 승. 네. 아스날 승. 약속해요. 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원투펀치도 2019년 마무리하는 회차잖아요. 네. 한번 마무리하는 멘트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2019년 한 해 원투펀치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들 다들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거 느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저희가 또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더 잘하고 싶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원투펀치를 해 나갈 거라는 거, 네. 요 점만큼은 틀림없이 밝혀드립니다. 네. 네, 2019년도 원투펀치는 줄기차게 달려왔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원투펀치 팬들이 좀 요구하는 부분으로 2020년에는 보다 더 많이 수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원투펀치가 또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또 한의원님과 우리 정순주마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019년 이렇게 원투펀치에 합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울고 웃고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또 행복하게 해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무리인 줄 알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있대요. 12월 30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